자, 이번 시간에는 브루너의 발견학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오스벨의 유의미학습과 브루너의 발견학습, 유의미학습과 발견학습은 모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파에 속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모두 인지주의 학파입니다. 이 브루너와 오스벨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으로 보았습니다. 행동주의 학파에서는 학습자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변화가. 그걸 학습이라고 본 반면 브루너와 오스벨은 학습자의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다. 인지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오스벨은 어떻게 하겠다. 난 강의식 수업을 하겠다. 먼저 개념 원리 설명하고, 그래서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으로 그 사례들을 탐색해 나가는 어떤 종속적인 학습법. 그러니까 먼저 큰 원리를 설명하고 작은 것들을 포섭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스벨도 브루노의 발견학습과 같은 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은 상위적인 원리를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 요소들을 적용시켜 나가는 학습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오스벨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 브루너는 발견학습을 추구했습니다. 그럼 발견학습의 정의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생들 스스로 능동적 탐구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발견학습이란 결국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능동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학문이라고 치면 이 학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개념과 원리들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을 학습자가 능동적인 탐구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이게 브루노가 말하는 발견학습입니다. 자, 발견학습 개관. 발견학습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요소들의 어떤 맥락, 이런 요소들이 글에 그 문제에 적혀 있다면 이게 발견학습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자 내부의 인지 과정의 변화이다. 이게 제가 제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지 과정의 변화이다. 내부의 인지 과정이 변화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지주의 학자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인지 구조를 바꾸는 게 학습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인지 구조를 이렇게 만약에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학자들마다 다르겠죠. 방식은 브루너에 따르면 외부에서 제공하여 변화시키려는 형태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시도해보는 능동적 태도에 의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사끼리 대화를 하겠지만 시험에 나오면 뭐 학습자의 어떤 인지구조 변화, 학생들의 머릿속 변화를 나는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시키고 싶어 하면 브루너의 발견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시도하는 능동적 태도에 의한 변화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머릿속 내부로부터의 변화.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브루너는. 이해되죠? 밖에서 원리 설명해주지 마라. 내가 깨닫게 하도록 해라, 학생자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핵심. 자, 두 번째 핵심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이용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지적 호기심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적 호기심 있나요? 저는 뭐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워갈 때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찍기 위해서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써봤을 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고,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느끼는 지적 호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고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을 느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 호기심을 이용해야 된다. 이게 브루노의 핵심입니다. 지적 호기심의 성취를 지적 호기심 성취를 통한 희열을 통해서 내적 동기를 형성해라 이겁니다. 이 지적 호기심이 만족하면 사람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
예를 들면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 히어링 거죠. 히어. 뭔가 답답하잖아. 그 답답함이 해소되는 걸 히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 몰랐던 거를 알았을 때 느끼는 히어를 이용해서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형성하는 게 브루너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 히어, 내적 동기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미 전문가들이 어떠한 새로움을 발견할 때 지적 히어를 느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학생 보고 이 브루너 발견 학습할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걸 발견해라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것 발견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미 발견된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발견.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발견하는 거지 새로운 걸 발견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미 새로움을 발견해 지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새로운 것을 찾지는 못하지만 전문가들의 과정을 답습하면 그들과 같은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문법적 원리에서 예를 들면 문법을 하는데 뭐 비음화, 유음화를 했어요. 근데 학습자들이 하나하나 다 그 언어적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어떤 언어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학자들이 느꼈던 학자들이 지적 희열을 느꼈으니까 학습자들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겠죠?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완전한 과제를 던져줘라. 완전한 과제를 던져주면 안 된다. 왜? 학습자들이 해결해야 되니까 불완전한 과제를 던져줘서 학습자의 탐구 욕구를 자극하고 그래서 스스로 귀납적으로 사례들을 분석해서 학습을 해 나가서 원리를 도출하고 귀납법이 그거잖아요. A, B, C, D를 분석해서 결국 E라는 개념을 도출한 거죠. A에도 E가 있고 B에도 E가 있고 C에도 E가 있고 D에도 E가 있으니까 E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귀납법이잖아요. 그래서 귀납적 원리를 통해서 원리를 도출하되 이 과정 안에서 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교사는 비계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비계라고 하는 거는 발판이라고 보면 돼요. 학습자가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키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안 되죠. 근데 발판을 세워주면 어떻게 이거 발판을 딛고 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걸 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비계는 나중에 저기 우리 구성주의 학파의 그 비고치기 할 때 비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텐데 결국 비계는 그냥 교사의 어떤 도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브루너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갑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 이 부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PPT 순서가 잘못됐는데, 자, 그러면 교사들이 비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다른 그 교육학 설명하는 강사분들도 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브루노에 의해서 만약에 발견학습을 할 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4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째, 학습자들이 개념과 법칙을 찾고 탐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교사는 첫째 자료 제공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 브루노의 학습 이론에 따라서 교사가 학습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교사의 역할 2가지 서술하시면 여기서 뽑아서 서술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료를 제공한 두 번째, 학습자가 탐구 과정에서 핵심을 포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핵심을 포착할 수 있도록을 쉬운 말로 바꾸면 원리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보고 있을 겁니까? 일로 넣어줘야죠. 다시 이 길로 가려고 하면 이 길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문제점을 바로 잡고 질문을 해서 유도를 하고 필요시 자료를 추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도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선 자료 제공이라는 게 단어가 핵심이고 여기서는 유도 역할을 제대로 해라. 세 번째, 학습자가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줘. 여기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파악하기 쉽도록
이것을 일정 부분 뭔가 구조화시켜서 제시해라 학습자들한테. 마지막 학습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심어줘라. 이것도 비교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이건 어떤 자신감적인 정의적 측면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인지적 측면이라고 친다면 이건 정의적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교 설정 방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들이 학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발판입니다. 발판 1, 발판 2, 발판 3, 발판 4 4개의 발판을 마련해 줘라. 이해되죠? 저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루너 학습에서. 앞에서 했던 것들은 이제 이해하기 위한 거였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브루너의 발견 학습의 절차.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순서로 되나? 첫 번째, 문제 파악.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쉽죠? 그러니까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라. 이 도전적 과제라는 용어도 잘 기억해 두세요. 브루너가 제시하는 용어입니다. 도전할 만한 과제를 제공해서 흥미를 느끼게 한다. 이게 바로 문제 파악입니다. 두 번째, 자료 제시 및 관찰. 그러면 과제를 제시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겠죠. 교사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탐색하도록 한다. 이 관찰 결과를 발표시키고 의미 있는 관찰이든 아니든 모두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게 핵심이죠. 물론 학습자가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것들을 발표시킬 때 이 내용도 이것도 발표시키고 이것도 발표시키는데 그게 의미 있든 아니든 모두 받아들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학습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도전적 과제 제시, 두 번째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학습자가 그것을 탐색하고 관찰하도록 해라. 자료 제시 및 관찰입니다. 쉽죠? 세 번째는 추가 자료 제시입니다. 다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서 이전의 관찰 탐색 결과와 비교하면서 여기서 이 첫 번째 잠시만요. 이거만 지워지나? 그렇죠. 자 보세요. 다 지워졌네. 자, 이 첫 번째 여기서 탐색을 하잖아요. 여기서 탐색 1. 탐색 1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탐색 2를 하는 거야. 탐색 2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서 탐색 1에서 했던 것과 이 원리가 추가로 제시한 자료에서 적용되냐 안 되냐 그걸 관찰하는 거죠. 다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이전의 관찰 탐색 결과 비교하면서 규칙성을 찾아간다. 이때 개념과 일치하는 자료와 반대 자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니까 왜 반대 자료를 포함해라 하냐면 항상 이 우리 삶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습자들한테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줘야 돼. 모든 이 원리, 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법칙 말고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외 사례도 반드시 제공해라. 이게 자료의 추가 제시 세 번째입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여기 이런 걸 하면서 교사 역할들도 여러분들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네 번째, 규칙성 발견. 관찰한 사실들에서 규칙성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원리를 발견해라. 그래서 이제 탐색 한 번만에 원리를 발견하지 말고 탐색 한 번에 추가 자료 제시하고 그 추가 자료에서 반대 자료도 반드시 넣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규칙성을 발견하고 5번 응용해라. 이 발견된 규칙성을 다른 개념에 적용시켜라. 이게 5번에서 하는 게 바로 오스벨이죠. 오스벨은 5번만 합니다. 오스벨. 그러니까 오스벨은 이미 규칙성을 주고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브루너는 1번부터 다 거친 다음에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학습법은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이렇게 시켜서 그 원리를 탐구시킨 다음에 다시 적용을 시키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면이 있죠. 당연히.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지만 이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브루너. 자, 발견학습의 방법을 물어보면 앞에는 절차, 방법을 물어보면 쉽습니다. 아까 했던 유학입니다. 교과의 최종 형태를 학습자가 조직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결론을 학습자가 만들도록 해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 불완전한 과제를 제공해서 그 최종 형태를 학습자가 조직하도록 해라. 두 번째, 귀납적 추리를 활용해라.
발견학습에서는 교사가 예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 예들을 상호관계 즉 지식의 구조를 발견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교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실내들은 사용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기납적 추리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 자, 봅시다. 교과의 최종 형태를 학습자가 조직하도록 하고 기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마지막 교사는 비계를 활용해라. 이 비계는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네요. 교사의 비계 설정 방법 여기 나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도와줘랍니다. 한마디로 이 비계 활용은 뭐냐면 도움을 제공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읽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교 설정 방법. 자, 발견학습 요소는 뭐냐? 요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소를 물어보면 첫 번째, 학습 의욕입니다. 학습자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성향으로 학습 의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조건이 필요하다. 발견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의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 알겠죠? 발견학습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 학습 의욕. 학습자의 준비성. 그러면 학습 의욕은 어떠한 요소로 또 구성되어 있냐 보면 활력화, 지속, 방향성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력화는 뭐냐? 가능성이 있는 탐색을 자극한다. 즉 적절한 불확실성 과제를 제공해서 활력화, 무언가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활력화라고 합니다. 지속은 뭐냐? 그 호기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그 지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을 때 학습자들이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뭔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탐구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탐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교사가 감소시켜 주면 학습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학습자 의욕은 첫 번째 의욕을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준 걸 지속시켜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방향감을 제시한다. 현재 활동이 목적과 관련됨을 인식시켜준다 이겁니다. 학습자 의욕을 만들었어. 이 의욕을 만들고 이 의욕을 지속시켜주는데 이 지속되는 이 의욕이 이 목적지라고 치면 여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 학습자의 의욕이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냐. 이 의욕만 불러일으켜 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의욕이 결국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브루너는 이렇게 학습 의욕을 활력화, 지속, 방향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불확실한 과제를 제공해서 호기심을 일으키고 호기심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좌절하지 않도록 교사는 계속 도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과 연관될 수 있도록 교수 목적과 교수 학습 목적의 목표, 수업 목표에 연관될 수 있도록 교사는 이 세 가지를 조절해라. 꼭 이것도 시험에 학습자 준비성에 관해서 세 가지 써라 하면 이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보다 구체적으로 쓰라 할 때는. 자, 그 다음 발견학습 요소 두 가지.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시험에서 맞죠? 지식의 구조란 뭐냐? 이게 뭐냐면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원리다. 이렇게 정의를 쓰시면 됩니다. 지식의 구조의 정의는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원리.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럼 지식의 구조는 보통 자습서에 보면 이까지 나와 있죠. 표현, 양식, 경제성, 생산성. 근데 개론서에는 이렇게 보편성, 중시성, 몰입성이라고도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식의 구조는 그러니까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 거, 그것을 지식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 핵심적인 요소는 첫째, 적은 양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뭔가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이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개별 사실이 아니야. 맞죠? 그래서 경제성 있어야 된다. 적은 상태의 양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편성. 사실과 기능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중심성. 학문의 중심부를 이루어야 된다. 몰입성. 학습자들을 몰입시켜야 된다. 이해되죠? 이 지식의 구조의 특징 세 가지를 적으시오 하면 뭐 이런 것들 적으면 됩니다. 지식의 구조란 몰입성이 있어야 된다. 지식의 구조는 중심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지식의 구조는 보편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식의 구조는 생성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생성성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어떤 지식들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전이하는 능력을 생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구조이다. 이렇게 생성성을 갖추어야 된다. 마지막 표현 양식은 이 지식의 구조는 이 구조는 위계를 이룹니다. 위계. 어떻게 위계를 이루냐면 작동,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상징, 이렇게 반드시 위계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이 계열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시간에 한번 끝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식의 구조란 특징을 쓰라고 하면 보편성, 중심성, 몰입성, 생성성, 경제성.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표현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작동, 영상, 상징은 무엇이냐? 볼까요? 작동이란 어떠한 지식을 습득할 때 직접 해보거나 조작해 보도록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학습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학습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어떤 거를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 요소를 체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영상은 뭐냐? 직접 해보지 않고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서 지각하고 상징, 언어나 기호를 통해서 현상이나 원리를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루노 이걸 생각해 보세요. 브루노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표현 방법을 쉽게 하면 그 어린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교수나 학자들이 이해하는 아주 어려운 어떤 내용이라도 만약에 표현 방법을 달리하면 표현 방법을 바꾸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브루너가 말하는 위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인지라고 하는 거는 작동, 영상, 상징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직접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눈으로 봐도 학습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그 눈으로 본 거에서 나아가서 언어적 기호를 통해서 현상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물론 상징적인 이 언어나 기호로 되어 있던 원리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치 이 상징적인 것을 작동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 어려운 언어나 기호로 되어 있는 어려운 것들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를 배울 때 직접 사물을 가지고 시행해보는 운동적 지식. 결국 이거는 작동은 이제 운동적 지식입니다. 운동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고 이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영상으로 바꾸어서 지식을 지각하는 겁니다. 이거 영상 지식입니다. 영상 지식. 마지막으로 상징적 지식은 언어나 기호를 통해서 현상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처음에는 지식의 구조를 이러한 작동적,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보는 것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는 영상적인 표현 방법을 쓰게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러한 위계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줘야지 어떤 이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발견학습에서 계열성입니다. 알겠죠? 보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 변형, 전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순서대로 조직해야 된다. 이 순서는 어떻게? 작동, 영상, 상징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즉 이렇게 하면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이 가능하도록 계열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학습자들은 계속적으로 불균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해되죠? 학생들은 선행 학습 발달 수준 자료의 성격, 개인차를 고려하고
브루노는 대개 계열성이 이 작동 영상 상징적 표현 순서를 따를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브루노가 말하는 작동 영상 상징은 아마 이것들은 나이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7세 정도까지, 뭐 초등학생까지, 그 다음에 뭐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뭐 12세까지, 그 다음에 중학생부터 청소년까지는 상징적인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지식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는 이 작동 영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거는 나이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 내용도 계열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업 내용이 갈수록 질적 팽창과 양적 팽창을 모두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야겠죠. 처음엔 1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3차 방정식을 배워야지 학습자들이 질적 양적 팽창을 이룰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 계속해서 학습자들은 계속해서 그 적절한 불균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성을 유지해야지 학습자가 뭐가 유발되냐면 학습자 동기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학습자들에게 뭔가 불확실성의 과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엔 이 정도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 정도 어려운 거, 세 번째 이 정도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계열성 있게 수업 방식을 조직해 나가야 된다는 게 또 다른 계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브루너가 말하는 계열성은 이 작동 영상 상징은 나이에 따라서 표현 방식을 달리해라 이걸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 과제를 구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이 가능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적절한 불균형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이거 불균형성을 형성해 나가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알겠죠? 계열성의 핵심. 자, 마지막. 브루너는 마지막으로 강화도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행동주의 학파들이 주장한 강화지만 브루노는 인지주의 학파였지만 강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 강화는 통제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의 한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수준으로만 제공해라. 그러니까 너는 잘하고 있어. 이까지 한 거는 이렇게 잘한 거야. 이런 피드백 정도 혹은 잘했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수준 정도만 제공하지. 이렇게 가야만 어떻게 방향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어떤 상과 벌 그런 수준의 어떤 정보 제공으로서의 보상 강화만 제공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과 벌은 교정적 정보로만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 초기에는 내적 즐거움을 맛보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외적 보상 제공도 가능하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루노도 강화를 주장했다.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학습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강화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발견했음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지식의 어떤 파지력과 전이력이 높다. 그러니까 이보다 파지력 오래 기억하는 거고 전이력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파지력은 오래 기억하는 거, 전이력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건데 이렇게 아까 원리 문제 어떤 자료 탐색, 그 다음에 원리 도출, 뭐 자료 2차 탐색, 막 규칙성 발견, 적용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파지력과 전이력이 높겠죠. 그리고 고등 정신 능력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탐구 정신과 문제 해결력이 당연히 증진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참된 학습이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해야겠죠. 왜냐하면 외재적 동기를 유발해야지 그 보상 없이도 계속 학습자가 학습을 이어나갈 거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죠? 교사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적 동기를 통한 학습이 가장 올바른 학습법입니다. 이렇게 내적 동기 뭘 이용합니까?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참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 근데 학습자가 이렇게 능동적일 수 있냐? 누구나 이런 호기심이 존재하냐? 이 호기심.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누구나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엘리트 집단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엘리트 집단. 이게 지성이 뛰어난 집단. 뛰어난 어떤 지성을 가진 집단에만 이 학습법은 유효하다. 두 번째, 그러더라도 많은 학습 시간이 소요된다. 발견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학습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 맞지 않는 학습법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브루너의 학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한다고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했는데
그래도 이 요소 안에 이제 PPT를 제공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 자료를 들고 계시면 이 발견 학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해하는데. 하지만 이 PPT의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암기의 기본입니다. 기본. 저는 기본만 가지고 왔고 이거 외에 솔직히 외워야 될 것도 더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교육학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 요소만 제가 가져와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브루노의 발견학습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시알라스의 탐구 수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